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과정을 탐사기술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중 등장했던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멘틀 대류설, 음향측신법, 해저 확장설이 되겠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발표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한 지질학자가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에 대해 설명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먼저 이 멘틀 대류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영국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고요. 홈스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지각 아래의 멘틀의 어느 부분이 가열이 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뜨거운 부분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부분은 하강하게 된다는 멘틀의 열 대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이 홈스가 제안한 멘틀 대류 모형과 멘틀 대류설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멘틀 대류 모형인데요. 멘틀 안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려면 어떤 부분이 가열이 되어야 할 텐데 가열시키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으로 제한된 것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뒤에 배우게 될 반감기 부분에서 다시 다뤄질 내용인데 양성자 수 혹은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화학적으로는 성질이 매우 유사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소 다른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적히는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중에는 자연 상태에서 아주 안정한 상태의 안정 동위원소가 있고요. 매우 불안정해서 안정 동위원소로 바뀌려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안정 동위원소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는데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합니다. 멘틀 속에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내는 열이 멘틀을 데우는 첫 번째 에너지원이고 두 번째는 지구 중심부, 즉 핵에서 멘틀로 공급되는 열입니다. 이 두 가지 열로 인해서 멘틀 내 온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멘틀이 대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두 대륙이 갈라지면서 갈라진 틈 사이에서 새로운 해양이나 섬이 생기고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서 생기는 아주 깊은 바닷속 골짜기인 해구나 두 대륙이 충돌하여 생기는 산맥이 형성된다고 홈스는 설명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텐데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의 깊은 해저 지형입니다.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발표했던 시기는 1930년대이고요. 과연 이때 수심 6,000m 이상의 지형을 탐사할 만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이 멘틀 대류설은 해저 지형과 멘틀 대류를 확인할 만한 탐사 기술의 부재로 인해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지각의 이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급속도로 발전된 해저 지형 탐사 기술인 음향측신법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향측신법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사선에서 해저면을 향해 초음파를 발사하면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왕복 시간을 측정하여 해저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음향 측심법을 통해서 수심이 측정 가능하게 되었는데 다음이 수심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거리는 다시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거리란 초음파가 탐사선에서 발사되고 해저면에 반사된 다음 다시 탐사선으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거리이므로 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식을 더욱 간단히 하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심도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심과 왕복 시간은 비례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아래는 수평 거리에 따른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인 동그라미 지역이 가장 깊을 것이고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은 세모 지역이 가장 얕을 것이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수평 거리에 따른 수신 그래프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동그라미 지역이 가장 깊고 세모 지역이 가장 얕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향 측신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해저 지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지구학 1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해저 지형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저 지형은 크게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대륙 주변부와 먼 지역인 심해저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륙 주변부의 대표적인 지형을 알아봅시다. 육지에서 가장 가깝고 수심이 매우 얕고 평탄한 지역을 대륙봉이라 하는데요. 해안선과 나란하게 발달되는 지역입니다. 수심이 얕아 빛과 산소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 서식합니다. 대륙봉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형을 대륙사면이라고 합니다. 대륙사면이 끝나는 지점은 다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오는데 이를 대륙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심해저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바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심 4,000m 이상의 평평한 지형을 심해저 평원 혹은 줄여서 심해저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 중 심해저가 발달하는 유일한 바다가 동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두 가지 지형은 바로 뒤에 배우게 될 해저 확장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형입니다. 먼저 수심 6,000m 이상으로 매우 깊고 좁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는 대륙 주변부와 심해저 지형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으로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아닙니다.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에서 해구의 수심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해구가 수심 6,000m 이상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는 해저 화산산맥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은 맨틀에서 비롯된 뜨거운 물질이 분출하는 곳인데 해령의 정상부를 특별히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령을 확대해서 표현한 그림인데요. 해령은 다른 심해저 지형에 비해 높이 솟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해령 정상부의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저 확장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확장설은 말 그대로 해양의 바닥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한다는 이론인데 해령에서 맨틀 물질이 분출하는 것에서 착안된 이론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헤스와 디치에 의해서 제안된 이론으로 해령에서 맨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해저가 확장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동한 해양 지각이 나이를 먹으면서 맨틀 대류의 하강부인 해구 근처에서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해저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해령 주변의 지형의 특징입니다. 해령에서는 맨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형성된 해양 지각은 맨틀 대류를 따라 해령 양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이 총 4가지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퇴적물이 쌓일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또 해령에서는 열곡을 통해 마그마가 분출하므로 해령 주변의 지각은 매우 뜨거울 것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은 점차 식게 될 테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밀도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해양 지각은 점점 무거워져 맨틀 쪽으로 가라앉게 되므로 수심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해저 확장설의 두 번째 증거는 해령 주변에 나타나는 고지자기 줄무늬입니다. 고지자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인 지구 자기장 수업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고지자기의 형성 과정보다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서의 고지자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을 채취해서 과거의 지구 자기장, 즉 고지자기의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같은 색으로 표현해 보았더니 해령을 축으로 마치 줄무늬와 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과거 어떤 시기에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분출하여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암석 내 고지자기는 모두 똑같은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즉 지자기 역전이 일어난 후 다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면 이 암석들은 이전과는 다른 고지자기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자기 역전이 반복되고 또 동시에 해령에서 새로운 암석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해양 지각을 이루는 암석들은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해양 지각의 고지자기 줄무늬는 해저가 확장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입니다. 이미 판 구조론에 대해서는 배웠을 테지만 간단히 섭입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의 경계는 총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부딪히는 수렴형, 어긋나는 보존형. 이 중 발산형 경계에 해당되는 해령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은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하는 해양 지각은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해구 근처에서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 지각 혹은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지역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해구와 섭입대는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인데, 섭입대 하부에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섭입대의 모식도를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해양판이 기어 들어갈 때, 즉 섭입할 때 밀도가 작은 판을 긁으면서 섭입하게 되므로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는데, 섭입대 주변에서의 진원은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진원 분포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각각을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지진은 진원 깊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은 지진의 분류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원 깊이가 0에서 70km까지를 천발 지진, 70에서 300km까지를 중발, 300km 이상을 신발 지진으로 나눕니다. 해저 확장설의 마지막 4번째 증거는 변환단층의 발견입니다. 우선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나타나는 단층대를 의미하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 속도가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해령은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령에 의해 끊어진 곳을 노란색 선으로 이을 수 있는데 이를 단층대 혹은 단열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변환단층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간색 지역입니다. 단층이란 지층이 끊어진 지역을 말하고, 지층이 끊어지게 되면 지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단층 대상의 모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령에서 해저가 확장되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두 지역은 위아래 지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위아래 지각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변환단층에서만 지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단층대 중에서 변환단층에서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저 확장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설의 4가지 증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4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령 주변의 지형, 두 번째, 고지자기 줄무늬,
세 번째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네 번째 변환단층의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증거인 변환단층의 발견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해저 확장설 발표 이후 모든 지질학적 현상을 통합하여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판구조론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